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건강구독자 여러분. 부정맥에 대해 알기 쉽게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진료실에서 못다한 부정맥 이야기. 벌써 10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김주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부정맥 환자가 주의해야 하는 합병증, 뇌경색인데요. 김준수 교수님과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순환기내과 김윤수입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뇌경색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여러 원인으로 뇌혈관이 막혀 뇌 일부가 손상되는 질환인데요. 소위 말하는 골든타임이 아주 중요한 질환이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평소 건강하셨더라도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손발이 마비되는 등의 증상을 느끼면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할 정도로 골든타임 안에 치료하지 못하면 치명적인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고 사망률 자체도 높은 무서운 질환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부정맥의 중대한 합병증 중 하나가 바로 이 뇌경색인데요. 과연 모든 부정맥이 뇌경색의 위험인자인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는 진료실에서 못다한 부정맥 이야기 10번째 챕터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보고 싶은 부분은 모든 부정맥 환자가 뇌경색을 주의해야 하는지 아니면 뇌경색을 부르는 부정맥이 따로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떤가요, 교수님? 불행 중 다행히도 모든 부정맥 환자에서 뇌경색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떤 부정맥이 위험한가요? 빈맥성 부정맥 중 심방세동, 심방조동이 뇌경색 위험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과 심방조동은 단어에서도 아실 수 있듯 심장의 윗부분인 심방에서 생기는 빈맥인데요. 왜 이 부정맥이 뇌경색을 야기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심장의 혈액순환 과정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심장은 4개 방으로 이루어진 펌프 기능이 있는 장기입니다. 심장 우측방에서 온몸을 돌아온 피를 폐동맥 혈관을 통해 폐로 보냅니다. 폐에서 산소 공급을 받고 이산화탄소는 배출된 신선한 혈액이 폐정맥을 거쳐 좌심방으로 들어와 좌심실에 연결된 대동맥 혈관을 통해 전신으로 전달됩니다. 이때 좌심방에는 마치 우리 귀처럼 삐쭉 바깥으로 튀어나와 보이는 좌심방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심방세동이 발생하면 이 부위의 수축 기능이 저하될 수 있는데요. 김주영 교수님,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죠? 네, 좌심방 내 혈액의 흐름이 비정상적으로 원활하지 않게 되면서 좌심방에 핏덩어리, 즉 혈전이 생성될 수가 있죠. 네, 만일 이 혈전이 잘 아물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면 대동맥을 통해 머리 혈관으로 가서 혈류를 막아 급성 뇌경색이 발생하게 됩니다. 심장 내 혈전의 90%는 이 좌심방 이에서 발생한다고 보면 돼요. 혈전이 머리 혈관만 막는 건 아니죠. 아래쪽 혈관을 막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경우에 따라 장혈관이 막히는 장혈관 색전증, 신장혈관이 막는 신혈관 색전증, 다리 혈관이 막히는 하행동맥 혈관 색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명적인 합병증인 만큼 평소에 증상을 잘 알아두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할 것 같은데요. 다만 모든 심방세동 및 심방조동 환자에서 이런 뇌경색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또 뇌경색이나 전신 혈전, 색전증 발생 위험이 높은 환자라도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항응고 약물을 충분히 드시면 예방도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렇지만 만약 심방세동이나 심방조동을 앓고 있다면 사전에 뇌경색 위험도를 파악하고 대비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질문을 준비했죠. 교수님, 심방세동이나 심방조동 환자분들 중 특별히 더 뇌경색 발생 위험이 높은 경우가 있나요? 네, 보통 심방세동 환자의 뇌졸중 발생 위험도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차드 바스크에 따라 평가하게 됩니다. 중정도 이상의 성무 판막 협착증이나 심장 판막 질병으로 기계 치료를 받은 환자가 아닌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라면 이 지표를 통해 뇌졸중과 전신 혈전 및 색전증 위험도를 알기 쉽게 점수로 매겨 평가할 수 있습니다.
차드바스크 지표는 여러 뇌졸중 위험인자의 영문 앞글자를 따서 만들어졌는데요.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면 C는 심부전과 자심실 기능 저하, H는 고혈압, A는 연령으로 75세 이상의 고령이나 나이가 65세에서 74세인 경우를 포함하고 D는 당뇨병, S는 뇌졸중 병력, B는 혈관질환 병력, SC는 성별을 뜻하는데 여성을 가리킵니다. 교수님, 몇 점부터 위험도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나요? 차드바스 지표는 다시 중대 위험 지표와 단순 위험 지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여기서 외국의 경우는 성별 위험도를 제외한 1점 이상부터 위험도가 높다고 하여 새로운 항응고 약물 복용을 권장합니다. 국내에서는 2점 이상부터 보험급여로 1점은 본인 부담으로 약물을 복용할 수 있습니다. 이 지표는 심방세동 환자 위주로 쓰여 있지만 심방조동 환자의 경우에도 그 위험도가 높다면 같은 기준으로 항응고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뇌경색 위험도가 높은 심방세동, 심방조동 환자의 항응고 치료에 대해 알아볼까요? 과거에는 예방 목적의 항응고 치료로 와파린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와파린은 음식이나 다른 약물의 영향을 많이 받고 혈액검사 수치에 따라 약용량을 자주 변경하기 때문에 번거로웠죠. 현재는 이런 단점을 보완하여 복용이 편리해진 새로운 항응고 약물을 사용 중입니다. 종류로는 프라닥사, 엘리퀴스, 자렐토, 릭시아나 총 4가지가 있는데요. 환자 나이, 체중, 신기능 수치, 병용 약물 등을 고려하여 조정된 고정 용량으로 복용하시면 됩니다. 고정이라 해서 아예 용량에 변경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약물 복용 중 필요에 따라 용량이 감량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 사용했던 와파린보다는 훨씬 복용하기가 쉬워요. 출혈 상황에 특히 주의해야 하는 와파린 특성상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치아 발치, 위내시경 등의 검사 상황에서도 새로운 항응고 약물은 전날과 당일 하루 이틀 정도만 복용을 중단하면 되기 때문에 편하기도 합니다. 다만 중대한 시술이나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출혈 시 중대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면 전문의와 상담하여 신약 복용 중단 여부를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와파린을 복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존재하죠. 네, 심장 판막 질병 중 중정도 이상의 성모 판막 협착증을 앓고 있거나 심장 판막 질병으로 기계 판막 치환술을 받았거나 심부전으로 혈액 투술하는 심방세동 환자의 경우에는 신약을 쓸 수 없어 불가피하게 와파린을 복용해야 합니다. 아무리 편리한 신약이라도 과거부터 계속 사용해왔던 와파린이어도 모든 약물에는 부작용이 존재하기 마련인데요. 교수님, 만약 항응고 치료제의 부작용으로 더는 약물을 복용하기 어려운 환자는 뇌경색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항우호 약물을 복용하는 중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장출혈 등의 여러 이유로 항우호 약물을 복용하기가 어려운 환자들도 있죠. 그럴 때는 심장 내 혈전 발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좌심방위에서 답을 찾아야 하는데요. 좌심방위 입구를 기구로 틀어막는 좌심방위 폐색술을 할 수도 있고 심장외과에서 흉관경으로 좌심방위를 묶거나 제거하는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심방세동 및 심방조동 환자가 주의해야 하는 중대한 합병증, 뇌경색에 대해서 그 발생 원인부터 위험도, 예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모든 환자가 고위험군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드린 지표로 내가 몇 점인지 헤아려 보시고 위험도가 높다면 꼭 전문의와 상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뇌경색 증상을 파악해 두셔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교수님, 이제 다음 챕터 주제를 정해봐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 교수님께서 지난 부정맥 치료법 시간에 미처 말씀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시다고요? 부정맥 치료법 중에는 약물 치료나 절제술 시술 말고도 심장 내 기기 장치를 삽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건강 구독자 여러분들께 이 부분을 좀 더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럼 다음 챕터에서는 부정맥 진단이나 치료를 위해 시행하는 의식형 기기 시술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